여러분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웬입니다. 제가 5월 말쯤에 이 구간이죠. 78K를 뚫어주지 못하면은 저항을 받고 빠질 가능성이 크고, 특히나 이 74K가 빠질 경우에는 더 빠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일단은 74K가 깨졌었고요. 74K 이 구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이전에도 74K 고점을 찍고 강력하게 저항을 받다가 결국에는 이 74K를 뚫어준 이후에 신고가를 찍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74K를 뚫지 못하고 요 오더블럭 구간 안에서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구간마저 깨진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1차적으로 70K 구간대까지는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 이하까지 빠진다라고 하면은 68K 부근, 그리고 그 이상 빠진다라고 하면은 65K, 최대 빠질 수 있는 구간 50K 구간대까지도 빠질 가능성을 좀 열어보고 시장을 봐야 된다라고 이제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까지 안 빠질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관점을 가지고 어떻게 움직였을 때 나는 어떻게 대응을 할 거다, 계획을 미리 좀 짜고 움직이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번 주는 굉장히 변동성이 큰 한 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코인 시장에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 클래리티 법안을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미 이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가 되었다라고 지금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는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아직 완전하게 통과가 된 건 아닙니다. 클래리티 법안이요, 작년 2025년 5월에 클래리티 법안 초안이 공개가 됩니다. 한 달 후인 6월 달이죠. 하원의원회에서 통과가 됩니다. 금융서비스위원회 그리고 농업위원회 이 두 군데서 통과가 됐었고요. 7월에 하원에서 또 통과가 돼요. 그리고 2026년이죠. 올해 상원으로 넘기는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겨요. 은행들이 스테이블코인 이자를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합니다. 디파이에 대한 규제적인 문제 제기, SEC에서 권한을 얼마나 가져갈 수 있느냐, 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했었고, 2026년 5월입니다. 15명 찬성 9명 반대로 은행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뭐가 남았냐, 상원 전체 투표를 일단 해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하원이랑 상원 최종적으로 조율에 들어갑니다. 이게 통과가 되면은 그때 마지막으로 트럼프 대통령 사인이 들어갑니다. 이 세 단계가 남은 거예요, 여러분들. 상원 전체 투표, 이 회의 날짜가 언제 잡히느냐, 이게 굉장히 큰 관건입니다. 상원 본회의 일정이 6월 안으로 만약에 잡혀서 통과가 된다면 베스트 시나리오겠죠. 그것까지 이제 통과가 됐을 때 대통령 사인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클래리티 법안이 완전하게 생기는 거예요. 반대로 6월 달에 만약에 날짜가 안 잡히거나 아니면 날짜가 잡혔다라고 해도, 제가 새벽 시간에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를 해드렸었는데, 일리자베스 워렌 의원처럼 계속 문제 제기를 심각하게 하면서 세부 조항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싸움이 커지기라도 만약에 하면 표결체가 연기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 법안 일정 자체가 밀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시장에서는 실망 매물대들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클래리티 법안이란 이름은 굉장히 익숙하신 분들은 많으실 텐데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까지 미국에서는요, SEC가 마음만 먹으면은 이 코인은 증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소송을 걸 수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리플이에요, 여러분들. XRP 코인. 근데 클래리티 법안은요, 어떤 코인은 증권이고 어떤 코인은 상품이다, 이 기준을 명확하게 만들자라는 법입니다. 규제적으로 드디어 좀 정리가 되기 시작한다. 그렇기 때문에 클래리티 법안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클래리티 법안이 정식으로 통과가 된다고 하면 시장에서 가장 먼저 떠올리는 코인이 바로 XRP 코인입니다. 그 이외에 스텔라, 헤데라 이런 코인들처럼 ISO 20022 기반 코인들, 그 외에도 체인링크 코인이라든지 온도 코인 이런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먼저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규제 테마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클래리티 법안 관련해서 뭐가 중요하냐면요, 상원 본회의 날짜가 언제로 잡히느냐, 날짜가 일단 잡혀야 되고요. 그리고 몇 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찬성을 하느냐,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두 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클래리티 법안은 여기까지만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뭐냐, 미국이랑 이란 전쟁 내용인데, 미국이랑 이란이랑 치고받고 싸우는 것 자체는 문제가 그렇게 크게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전쟁 자체보다도 전쟁 때문에 호르무즈를 막아버릴 수도 있다, 이란이. 이게 지금 시장에서는 불안한 것이다. 호르무즈 해협이 전 세계에서 원유 20% 넘게 통과되는 길입니다. 막아버린다라고 하면은 석유 공급에 대한 차질이 좀 생기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은 기름값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기름값이 오르면은 인플레이션이랑 직결된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한번 볼게요. 유가값이 지금 다시 반등을 치면서 오르고 있습니다. DXY 같은 경우도 지금 살짝 반등을 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름값이 오르면 인플레이션이 오릅니다. 인플레이션이 오르면은 금리 인하를 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코인 시장은 빠질 가능성이 커지는 거예요. 결국엔 뭐다? 기름값이 오르면은 코인 시장은 빠진다. 근데 반대로 기름값이 떨어지면은요, 떨어지면 인플레이션이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인플레이션이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금리 인하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결과적으로 뭐죠? 기름값이 떨어져야 코인 시장이 오른다. 그래서 지금은 전쟁 이슈 기사를
기다리고 막 찾아다니고 이런 것보다도 기름값을 보시는 게 좋아요. 기름값이랑 DSY. 이 얘기는 제가 3월달 전쟁 시작할 때부터 말씀드렸었던 얘기입니다. 지금은 어찌 됐건 간에 미국이랑 이란이 휴전을 연장하거나 추가적인 협상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유가 가격이 주말 동안에도 좀 떨어졌었던 그런 상황이에요. 유가 가격이 다시 오르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스라엘이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 조직을 치고 있었던 것이죠. 헤즈볼라 조직은요, 수십 년 동안 이란한테 돈이랑 무기를 쭉 받아왔었던 그런 조직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 유가 가격이 오르고 있느냐 하면은 선반영이라고 약간 보시면 돼요. 시장은 불안한 겁니다. 이란이 개입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해서 큰 피해를 입히거나 아니면은 미국 기지 중에 하나를 공격을 하기라도 한다면 문제가 심각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유가 가격이랑 달러 인덱스가 오르다 보니까 코인 시장 같은 경우는 빠지는 중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시장 이 전쟁 시기에 비트코인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이런 거는 조금 더 이제 경력이 있으신 분들, 차트 분석이 조금 더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분석을 하셔도 상관없지만 초보자 분들일수록 요걸 보는 게 제일 아마 쉬울 거예요.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이번 주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이 있어요. 시장을 흔들 만한 캘린더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오전에는 일단 파월 의장이 연설을 했었는데 그런 자리에서 금리 관련해서 힌트를 주는 경우들이 가끔가다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변동성이 좀 있을 수 있다. 뭐 심각하게 그렇게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단 이제 이런 얘기는 했어요. 정부가 연준이 하는 일에 개입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케빈 월시 지금 새로운 연준 의장 있죠. 똑같은 마음가짐을 가졌다라고 하면은 그건 시장에서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반영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저녁 11시에 ISM 제조업 PMI 지수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여기 53.3을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50점이 넘었다라는 것 자체가 경기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예측치보다 만약에 높게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 가능성이 더 낮아집니다. 코인 시장에서는 좀 좋지 않다. 내일 화요일은 저울수 구인 건수인데 한마디로 이제 미국 기업들이 사람을 얼마나 뽑으려고 하는가 이런 거를 보는 데이터예요. 이것도 예측치보다 낮게 나와야 됩니다. 자, 그리고 수요일 날 굉장히 중요합니다. 9시 15분에 있을 ADP 요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뭐랑 직결되냐면은 금요일 날 고용지표 발표가 있을 예정이죠. 요게 이번 주에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요거에 대한 결과를 미리 보는 느낌이 있습니다. 지금 예측치가 111K입니다. 111K보다 만약에 높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금리 인하를 기대하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 낮게 나오는 게 좋습니다. 이전 지표에 보시면은 109K가 나왔는데 이번 예측치는 더 높은 수치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게 반가울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거보다 좀 높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시장에서는 반응이 그렇게 좋지 않을 거예요. 더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 이번 달도 마찬가지지만 그 다음 FOMC 회의에서도 금리를 낮출 명분이 하나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수요일 날 11시에 이것도 있어요. 서비스 PMI 지수. 요즘은 미국 경제는 제조업보다 서비스업 비중이 훨씬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영향이 굉장히 커요. 이 PMI 지수 같은 경우도 예측치보다 낮게 나오는 게 좋습니다. 목요일에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 9시 반에 있는 고용시장의 상황을 보는 지표. 요거는 이제 예측치보다 높게 나와야 돼요. 높게 나올수록 금리 인하를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었던 금요일. 요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예측치보다 높게 나오면은 달러 인덱스가 같이 상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전 지표보다 낮게 나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실업률 같은 경우는 이거랑 같이 보는 겁니다. 예측치보다 높게 나와야지 금리 인하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순위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 주에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입니다. 요 ADP 요거랑 내일 있을 US 자울스 오프닝 요게 2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6월 첫째 주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참고를 하셔서 대응을 하시면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